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10페이지 11번 문제 나갈게요. 11번 문제 보세요. 자, 이 11번 문제가 이제 올해 그 말이 많았던 한도산성, 국내선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요번에 7.0 기출문제 분석에는 답안만 달아놓고 그 문제 분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문제 분석을 해놨는데, 어딜 펴보시냐면요.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14년에서 17년 기출 분석방이 있어요. 그 14년에서 17년 기출 분석방에 보면 그 2번 문제가 있거든요. 산상황. 예. 자,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18년도에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그 8.0 그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거기 이제 문제를 보면 그 밑줄진 기역을 가리키는 거 쓰고 밑줄진 니은이의 나라에 상립된 왕위 계승 방식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인모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인모는 이제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인모가 고청왕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잘못된 거야. 이 내용은 이인모는 삼국사기에 보면 뭘로 나오냐면 산상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산상왕으로 세계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왕위 계승 방식이죠. 왕위 계승 방식에 보면 이제 산상왕은 자기 형이었던 고구청왕을 이어가지고 그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수였던 우씨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형사치수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우씨 사이하고 이제 뭐 애가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산상왕이 이제 애를 얻으려고 일단 후첩을 뒀죠. 예. 그래서 이제 죽창통에서 만난 여인과 그 애들 이제 첩을 둬가지고 낳은 얘가 누구냐면 동청왕이에요. 동청왕. 그래서 이제 산상왕에서 동청왕까지 무슨 상속이 된 거예요? 부자상속 이렇게 되죠. 예, 부자상속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떤 분은 이제 통론에 보면 그 고국청왕 때 부자상속이 확립된 것 아니냐. 예.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 고국청왕 때 부자상속이 확립은 됐지만 고국청왕이 아들이 없어. 이게 그 자연적인 어떤 조건이죠. 생리적 조건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제 계승이 돼 갖고 이제 실제 시현된 것은 산상왕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상왕과 동청왕 때부터 이제 부자상속이 이제 그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산상왕 때 지금 소재지가 어디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받았던 곳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삼국지 동의전에도 이 당시 또 기록이 있죠. 삼국사기 기록이 있어. 삼국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산상왕 때 어디로 옮겼다? 한도산성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소재지는 누구가 살았던 지금 소재지예요? 진수가 살았던 소재지죠. 그래서 진수는 3세기 중반부터 해서 후반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중후반 때, 3세기 중후반 때, 이제 삼국사기 기록일 때 학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도산성 보고 있어. 요 기록과 연결시켜서.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성 유적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예. 국내성 유적지에 보면 이제, 외성하고 내성이 있고, 그러니까 있고, 그 외성은 한도산성이라 불렸고, 그 내성을, 국내성이라 불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되게 이 주장을 누가 했냐면 중국 애들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발굴팀하고 같이 참여했던 일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한국인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주장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또 신뢰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 한도산성과 국내성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기 들어간 교수님이 고구려 전공 교수님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고조선을 전공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자주 본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전공 문제 있는 얘기는 좀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 고구려 부분을 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국내성 이렇게 해갖고 낸 것 같아. 듣기로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다. 문제의 소지가 많고, 고구려 안에서도, 위견 다툼도 많고, 특히 이제 한도산성이 주 위견이라는 거 아니까, 나중에 이제 한도산성도
유사담으로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한도산성, 국내성 이렇게 이제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도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예, 요 부분을.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문제 분석에다가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참고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 지역으로 한도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그 교과서에 있는 거는. 그건 왜냐면, 삼국사기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국내성에서 곡파 평양성, 이렇게 이제 갔다. 평양 지역으로. 예, 갔다는 의견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명상황부터 해서 그 밑에 보면 평원까지 여러 번 이도와 이걸 했죠? 그 내용이 두 번째 설이야. 근데 동시에 이제 싣고 있는데, 그 이제 대개 보면 도식하기 편하고, 일반 사람이나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그 뭐냐면 그 기출 분석표에 있는 것처럼 동명상황 때 어떻고, 유의항 때 어떻고, 막 이게 복잡하게 뭐 이도 이거 상황을 설명하면 솔직히 이게 수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간단한 그냥 국내성에 있다가 평양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시켜서 설명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국내성을 쓴 그 많은 분들이 그 뭐냐면, 아까 이제 그 국내성을 많이 썼던 분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게 아니라 되게 이제 통론이나 교과서만 좀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놨어요. 이거 제가 정리하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자료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정리했으니까, 뭐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지만, 일단은 뭐 배경 지식으로 좀 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아니,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 보면, 그, 이제 이게 1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결혼동맹하고 관련된 거야.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이제 그 고대 국가끼리 결혼을 통해서, 왕씨 혼인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전략적인 목적에서 결혼동맹을 잘 이용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동맹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거기 이제 한문 사료를 보면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 가야궁 왕이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했으며 왕이 이찬 비조부의 딸을 그에게 줬다. 예. 그래서 삼국사기 법흥왕 때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가야궁 왕은 누구냐면 인해왕이죠. 인해왕.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은 백제왕 모대, 모대는 동성왕 이름인데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고 왕이 이별찬 그 비지의 딸을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동성왕하고 이제 신라 소진왕 간의 결혼동맹이죠. 결혼동맹을 왜 했어요, 그때? 안우는 왕권을 강화하고, 진시와 해시세력을 좀 견제하고, 박고는 그 나제동맹을, 돈독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냐면, 그, 보도가 완성에게 내려주고 왕의 여동생을,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보도국이라는 것은 그 고구려가 망한 후에 그 안승과 권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안승이 권모잠을 죽이고 그 신라에 기부하니까 신라가 오늘날 이제 익산 금마저 지역의 땅을 떼주고 나라를 세우겠어. 이게 보도국이야. 그래서 이제 보도국을 이용해 갖고 이제 당나라 세력과 싸웠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어떻게 됐어요? 문무왕 때 그 안승에게 왕의 여동생을 결혼시키고 나중에 신문왕 때 그 신라 간등의 제3등 소판 간직을 줬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 그 내용이 좀 약간 이제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문왕이라고 돼 있는데 문무왕 때 이렇게 그, 안승에게 왕의 여동생과 결혼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신문왕 때 3등 소판을 줬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4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4월달 이후부터 받으신 분들은 그 뭐냐면 곤초도 나왔을 거야. 이 부분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포상팔국의 난이 있죠. 포상팔국의 난. 자, 이 포상팔국의 난은 어떤 난이냐면 3세기 초반에 삼국사기에 보면 그 금강가의 지배권을 불만을 가진 바다의 8개 국가들 가야동맹 안에서 8개 국가들이 금강국의 대항에서 일어난 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금강국이 반란을 진압하기 힘드니까 신라에게 왕자에게 윈지를 보내어 구원을 요청했는데 이때 이제 신라 나의 왕이 병력을 파견하고 금강국의 반란을 진압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세기 초반이 아니라 학자들은 되게 4세기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청왕이 이제 그 낙난과 대박을 멸망시키니까 이게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판도가 바뀌면서 백제 금강가의 외 이렇게 새로운 연결 통로가 형성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교육률 변화에서 소외됐던 가야 소국들이 그 금강가의 패권에 도전을 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가하고는 보면 다른 내용이죠. 포상팔국에 나눠서 연맹망조에서 위상이 흔들리니까 금강가의 위기를 타개해서 혼인을 추진했다. 이거 아니고 혼인 추진은 언제 때냐면 아까처럼 인해왕 때, 그러니까 버프왕 때가 6세기 때죠. 이때는 이제 인해왕 때인데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당시 이제 문왕이나 성왕 때 들어와서 하동이나 남원 일대를 그 당시 그 대가야가 차지했던 하동과 남원 일대를 장악하게 돼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진강 루트를 차단당한 대가야가 다시 교육률 확보를 위해서 낙동강 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버프왕하고 이제 그 사신을 파견해서 결혼 동맹을 맺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결국엔 이 결혼 동맹은 나중에 범법 사건, 복 사건으로 깨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장을 이제 어떻게 입냐라고 깨지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동맹은 법복 사건으로 깨지게 되고 그리고 백제는 다시 누구 편으로 들어가서 신라에서 다시 백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상선 전투 때 대가야가 누구 편을 든 거예요? 백제 편을 넣었다가 백제가 깨지고 나서 신라한테 먹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야. 자, 하여튼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를 보면 나의 혼인을 통해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자. 고구려의 장수왕은 두 나라를 공격하여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예, 요거는 이렇게 있는데 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랬죠? 나는 요거는 이제 동성왕하고 이제 뭐냐면 그 누구야? 소지왕 간에 그 결혼 동맹 아니 소지왕이 동성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지왕 맞죠? 예, 결혼 동맹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신라와 백제는 이 동맹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동맹을 맺은 게 아니죠. 이거는 결혼 정책이고 그 나제 동맹은 언제 맺어졌어요? 433년에 비흥하고 율지왕 때문에 그 전에 맺어진 거고 결혼 정책은 그 뭐냐면 어떤 거냐면 더 그 나제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맞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그 신라의 구서당 중 다에 거론된 그 뭐냐면 나라 출신 군사가 구성된 서당도 있었다. 서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에다 붙이면 부대를 뜻하는데 중앙에 있는 부대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다른 보독국이죠. 그래서 법금서당과 적금서당이라는 부대가 있어. 그 보독국에 구성된 부대고요. 네, 구서당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민족 융합 정책의 측면에서 뭐 신라, 말갈, 백제, 보독국 이렇게 해갖고 여러 민족으로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특징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순서를 보면 그 나, 가, 다다. 순서는 나는 이제 493년, 가는 522년, 그 다음에 다는 680년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나, 가, 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답이 디귿과 니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요 부분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결혼 동맹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좀 내용 하나하나를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은 이제 고구려와 중국 간의 이제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관한 기사인데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세적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당태종이죠. 그래서 당태종이 요동성을 공격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요동성을 공격해서 요동성을 무너뜨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어디를 또 공격하냐면 요동성 북쪽에 백암성이 있어요. 그래서 백암성을 공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성주 그 송대음이 이제 신복을 몰래 불러서 몰래 보내서 이제 항복을 청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백암성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요동성, 백암성, 그 다음에 고구려에 보면 비사성, 그 다음에 이제 계모성 등등등등이 쭉 있거든요. 안시성. 요런 성들은 이제 어떤 성들이냐면 요하 있죠, 아시죠? 당나라하고 이제 고구려의 국경성 요하잖아요. 그 요하에 쭉 나열된 성들이야. 그래서 이 성들을 통해서 고구려가 중국 세력을 침해 막았는데 요 성들은 언제 만들어졌냐? 자, 강개토 대왕이 요동을 점령했잖아요. 요동을 장악하고 나서 세워진 성이에요. 그래서 요동성, 백암성 이 등등의 성들은 요동방어 성들은 강개토 대왕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혹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견해도 있어요. 요동성이나 이런 성들은 그 강개토 대왕이 아니라 중국이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성을 보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그 첫 번째 위견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위견에 입각해서 답안을 이제 문제 분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기억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 고구려에서 염남생이 국내성을 근거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염남생은 누구예요? 염계소문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남생, 남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생이 잠깐 이제 국내성 쪽으로 시철 돌 때 그 남건이나 이런 애들이 아우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 신라의 어떤 이간질에 속아서. 그래갖고 이제 염남생이 이제 그 도저히 평양을 들어갈 수 못 쓰니까 국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진압당하니까 어디 도망갔어요? 당나라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앞잡이 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개소문이 죽은 이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때는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관련된 당나라와 그 당태종의 어떤 안시성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이 시기하고 좀 뒤에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니은을 좀 볼게요. 니은을. 자, 위기에 몰린 고구려는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현수 등을 이끄는 구원군을 출전시켰다. 예, 요거는 맞죠? 예,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현수 등을 출정을 시켰어. 그래갖고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고현수하고 고해진한 장군들이 원래 이제 고구려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평원전이 아니죠. 산성전이고 되게 게릴라전이잖아요. 치고 빠지고 하는 식이 아니라 치고 빠지고 하는 식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평원전을 이제 전개한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게릴라와 산성으로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맞붙은 거야 평원에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평원전 하면 누가 이겨? 당나라군 이기지. 막강한 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현수와 고해성이 이제 항복을 하고 나서 고해진 항복하고 나서 그 뭐냐면 그 고구려 병사들이 이제 대거 죽고 그 장군들은 항복하고 나서 당나라 군대 투항을 하죠. 그리고 당태종은 그 잡힌 고구려 그 병사들 중에 그 고구려 맥족 출신은 풀어주고 그 누구야 말갈주 출신들은 다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이 전투를 이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필산 전투라고요. 주필산 전투. 그래서 이제 외부에 도와준 세력도 차단했지만 안시성 성지였던 양만추는 끝까지 싸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계획은 강개토 대왕 시기에 이어 처음으로 고구려에 의해서 점령됐다. 요게 이제 오답인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동성은 누가 만들어졌죠? 강개토 대왕. 그러니까 강개토 시기에 만들어진 거지. 점령당은 아니죠. 점령당했던 건 중국인들이 만들었던 그걸 전제로 얘기한 건데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의견이 또 다르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성을 쌓았다 이런 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출제자분이 이렇게 이제 안 쓴 것 같아. 이 관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강개토 대왕이 그 요동성을 비롯한 요동 방어선을 관련된 산성들 쌓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백암성이죠. 백암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거는? 백암은 뭐예요? 백색 암석이죠. 조도 그냥
주는 문제야. 백안성은 암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석성이겠어, 토성이겠어요? 석성이죠. 이건 그냥,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니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안시성 있죠? 안시성은 석성일까요? 토성일까요? 안시성은 토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다져가지고, 흙을 다져서 만든 판축토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토성은 석성보다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 깨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 발석차려갖고 돌을 던졌어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석성은 맞으면 어떻게 해? 무너지죠. 근데 토성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박혀.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져. 그래서 이게 이제 발석차도 공격해도 안 되는 그 이유야. 이 석성이. 그래서 석성이 상당히 강하다. 아니, 토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4번 문제를 볼게요. 14번. 자, 14번은 이제 백제왕의 업적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한번 내용을 이제 볼게요. 백제왕의 가와 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이제 국고를 남부로 계층하고 새로운 발전의 정기를 마련했다. 자, 이를 발표로 신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으니 간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건 누구예요? 성왕이죠? 네, 성왕과 관련된 거고. 자, 고구려를 격파하고 백제의 위세를 대해주고 널리 알렸고, 동진과 교섭하여 진동장군 진동장군 영락태수라는 것으로 책봉됐다. 동진의 조공을 해가지고 칭호를 받았고, 고구 원앙을 전사시킨 사람이 누구죠? 근초고왕이죠. 예, 근초고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답은 뭐냐면 이제 22담론을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1971년 발굴된 그의 무덤에 의하면 백제가 양외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정왕. 무정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간을 보면 겸익을 등용하여 계율종을 보급시켰다. 자, 경익을 이제 계율종을 보급했죠. 언제? 성왕 때이죠. 그러니까 경익은 이제 그 전에 파견됐어요. 무정왕 때 이제 파견됐고, 실제 이제 겸익이 돌아온 것은, 인도에서 이제 돌아온 것은 성왕 때야. 그래서 성왕 때 그 당시 이제 돌아갔고, 그때 여러 경전들을 번역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가 경일이 인도 승려와 함께 서책 오부열을 가지고 이제 기국을 하고, 이걸 통해서 불경 번역 상업을 지원했다. 성왕이 이렇게 내용인데, 이 오부년이 이제 계율중에서 경전이야. 오부율이라는 것은 5개의 계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부년은 원래는 중국에서 이제 있는데, 중국에 가서 중국 걸 번역한 게 아니라 오리지널 인도 걸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율종의 시조가 되었다. 겸익이. 자, 그 다음에 가를 보면, 2번을 보면요. 가는 양으로부터 모시회사들 박사와 공장회사들 제공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백제는 남조국가하고 친했죠. 그래갖고 성왕 때, 그 당시 성왕이나 그 전에 무효왕 때부터 계속 양나라와 교류를 했어. 그래서 양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성왕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모시박사. 모시박사라는 것은, 모시는 뭐예요? 모시는 시경이죠. 시경. 시경을 능통한 상사. 그러니까 박사가 능통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공장, 회사 등을 제공하는데, 이 공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 거나 아니면 이제 무덤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제 무종왕 때도 이제 지원을 받았고, 요 때도 이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약간 잘못해갖고, 이거는 성왕 때가 아니라 무종왕 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인데, 무종왕 때나 성왕 때나 둘 다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요. 나가 이제 근초공학 때죠. 3번 문제 보면 16강 등을 제정하고 등급에 따라 복색을 정하였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6강등이 있는데 백제는 이제 16강등을 제정한 것은 언제 때죠? 6자평 16강등을 제정하고 등급에 따라 복색을 정한 사람은 근초hoàng 때가 아니라 고이왕 때야. 삼국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고이왕 때 그 대외적으로 중국과 한군영과 항쟁하면서 중국부터 발달된 제도를 받아들이고 지배체를 정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삼국사기만 그렇게 적혀 있고 중국의 그 남조에 있는 역사책들 보면 16강등 정비 관련된 내용이 어디 시대에 나오냐면 사비 시대에 나와. 사비. 그래서 이제 거의 성황 때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점에 의하면 뭐냐면 이제 이 관점에서 틀리긴 틀리죠. 이것도 근초hoàng 때니까. 하여튼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 자, 나번을 보면 박사 고흥을 통하여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했다. 맞죠? 예. 그래서 종전에 이제 구조로 내려왔던 역사를 이제 서기로 편찬을 해갖고 역사서를 이제 공식 기록으로 문자로 남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때 서기는 이제, 여기에서 책에서는 이제 서기니까 그 고유명사, 책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한자를, 그 삼국사를 보면 서기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책의 명칭이 아니라, 그냥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일단 서기가 있고, 지금 남아있지는 않죠? 예. 다만 이제 삼국사기나 상유사의, 1차 사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단은 오경박사 당양이와 고한무를 외에 파견했다. 자, 단은 이제 무료왕 때죠. 그래갖고 단양이와 고한무 같은 사람들을 외에 파견해서 이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라든지 학문적인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이 오경박사는 당양이, 그리고 낙랑계통의 고한무 이렇게 이제 해서 당양이 파견나고서 이제 고한무가 또 교대로 들어가서 또 외국의 여러 가지 문물을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려왕이나 소왕 때 보면 계속 일본과의 어떤 야마토 정권 간의 그 문화적 교류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마토 정권부터 군사를 먼저 받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뭘 주는 거야? 여러 가지 중국부터 들어온 기술이라든지 역법이라든지 이런 불교 이런 것들을 전파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관계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아까 이제 그 계룡 국서 부분이야. 계룡 국서 초입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줄친 부분은 뭐냐면 그 날아온 그 하살에 그 누가 죽어요? 고국 원한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고국 원한의 목을 군구수왕이 베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군구수왕이 실제 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날아온 하살에 얼떨결에 죽은 거야. 그냥. 예. 근데 여기는 좀 가장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룡국서에서 밑줄친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쓰라. 자,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그 백제 근초공황 또는 근구수왕의 공격으로 고구려 그 어떤 고구려 그 원왕의 평양성이 사망했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제가 말을 잘못했네. 거기 북위의 역사 사건이 15번 문제인데 제가 16번 문제를 잘못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15번 문제 다시 할게요. 그래서 그 역사 사건을 얘기하니까 아까 지금 백제 근초공황의 공격으로 고구의 고구원왕이 평양성에서 사망했다. 그거 쓰시면 돼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근데 여기에 주의할 건 이렇게 평양성이라고 할 때 지금의 평양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평양성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건 평왕 때 만들어졌죠? 평왕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얘기니까 평양성이라는 자체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양성은. 그래서 이 평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평양이라는 말은 그냥 중요한 요충지라는 뜻이야. 중요한 요충지. 수도의 일반 명사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요충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제 근초공하고 고구의 고공을 왜 쌓았어요? 일단 그 위치를 파악하려면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쌓았잖아. 그러면 대방 지역이 어느 지역이겠죠? 대방은 어디야 지금? 항해도 일대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여기에서 평양이라는 것은 남평양 일대.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항해도 어느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는 평양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또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고공 원왕 때 봉황성으로 삭간 평양의 봉황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요때도 이 평양성은 요 평양성이 아니에요. 요때 평양의 봉황성은 거기 지반 일대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이거 좀 했다 이렇게 보는데, 평양이라는 지명이 상당히 고대 사설에 많이 나오고 그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많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듣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양성이라는 거는 평왕 때 만들어졌고, 그때는 장항성이라고 불러졌죠. 평양이 대동강 일대 평양이라고 부르진 거는 고려시대 이후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대 지명을 해석할 때는 좀 지금의 지역관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이 16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헷갈렸던 그 문제인데, 자, 요거는 미천왕이, 어디를 공격해서? 낭랑을 공격해갖고, 그,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남녀 2,000명이 포로를 사로잡았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미천왕은 이제 먼저 낭랑과 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어디 먼저 쳤어요?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했죠? 그 서안평은 어디죠? 압록강 입구에 있는 건데, 그 당시 중국하고 낭랑 간의 연결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장악을 해야지만 중국 사역의 어떤 지원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청왕 때 서안평 공격했다 오히려 반결받았고 그 한때 또 수도를 잃었잖아요. 예, 그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서안평을 다시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장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낭랑과 대방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낭랑과 대방의 이제 의미가 뭐냐?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좀 예매해. 왜냐면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제 들리기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제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한사군의 세력 추출을 통해서 고구려 성장, 이걸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구려 성장까지 쓰면 1점이고 그 앞에 한사군 세력이 축출 쓰면 2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채점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있고, 뿌셈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보면 그 낭랑과 대방을 점령하면서 이제 예전에 고구려하고 백제는 서로 간의 영토가 부닥칠 일 없었겠죠. 중간에 완충지어서 누가 있었어? 낭랑과 대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낭랑과 대방이 없어지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부닥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이 대방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조가 대방 지역을 둘러싸고 고구 원왕하고 그 다음에 근초각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고구 원왕이 전사를 한 거 되죠.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통일신라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총괄평가를 일일이 점심시간처럼 풀다가는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진짜 맛보기로 한두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그래야지 진도 뺄 수 있거든요. 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정치 통일신라 해갖고 이제 그 통일신라의 정치 구조나 뭐 그 왕조 교체 부분,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번하고 2번은 성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풀기 전에 기출 분석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거기 이제 관련돼 갖고 45페이지 펴보세요. 45페이지. 자, 45페이지면 신라의 시대 구분 있죠. 삼국사기, 삼국유사표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외워두세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크게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고, 상대를 이제 헛거세부터 해서 진덕여왕, 그 다음에 이제 중대를 무영해서 해공왕, 그다음 하대를 선동해서 경수왕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혈통에 따라서 나눈 거야. 그래서 이제 진덕여왕까지는 성골, 그 다음에 무영할 때문은 진골, 무영한 게 진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동왕 때부터는 내문한 게 진골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그 왕명에 따라서 나눠요. 상고, 중고, 하고 나누죠. 그래서 상고는 헛거세에서 진흥왕 이전까지 고유왕명 사용했던 거고, 지조왕까지 이렇게 이제 고유왕명 사용했던 거고, 법화왕에서는 진동여왕까지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무영왕에서 해공왕부터 해갖고 쭉 중국 시효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좀 약간 좀 알아두시고 뭐냐면, 그 삼국유사는 지증왕 때를 마직간이라고 써요. 우리가 왕이란 말은 삼국 사기에서 나온 거야. 그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 표를 보고, 답을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은 신라의 삼국사기 상대와 삼국유사의 중고에 해당하는 시기가 어딜까요? 표에서 보면. 버프왕에서 진덕여왕까지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다음은 고려시대 때 편찬한 그 두 역사책의 신라사를 각기 세 시기로 나눈 거다. 자, 그래서 있고 가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한 책이 있는가? 그 설정 기준을 쓰시오. 고 나시기 때 육부의 성격을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가로 버프왕부터 해서 무열왕까지 그 이전까지를 이제 진덕여왕까지 이전까지를 이렇게 한 시기로 나눴던 것은 중고로 나눴던 것은 어디죠? 삼국유사죠. 그래서 중고 시기 때는 요때는 뭘 쓰는 거야? 왕명을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법명을 쓰죠. 그러니까 불법에서 쓰고 있는 이제 법명이죠. 살아있을 때 이름 외에도 쓰는 거예요. 예. 그게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삼국사기는 시호였었다고 있어요. 시호.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삼국사기 내용이요. 시호라는 것은 죽은 후에 갖다 붙이는 명칭인데 그 당시 금성문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 법풍이라든지 진흥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호 제도는 잘못됐고 시호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한 거는 무열왕 때죠. 신라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불교식 왕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육부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 신라 같은 경우는 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학자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 되게 늘주왕 때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부는 정치 집단끼리 모여있는 족제적 성격? 요런 것도 이제 그 성격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권과 대립 투쟁하는 과정에 왕권에 밀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의미가 바뀌게 돼. 뭘로 바뀔까요? 이런 것은 이제 족제적 성격, 그러니까 정치 집단에서 벗어나서 행정적 성격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는데 주의할 건 이게 부라는 것은 우리가 혈족이라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제가 유사답은 나왔지만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거야. 이 부라는 것은 서로 간의 정치 집단끼리,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끼리 모여있는 정치 집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같이 당의 개념 있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다음에 제시된 이제 그 왕의 재기간 동안이라는 사실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부분인데, 자, 요거는 상대 어느 왕 때예요? 경도왕 때죠. 예, 그래서 경도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정책을 했던 데죠? 하나 정책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경도왕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고요. 경도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기획을 보면 독서상품가를 설치해 관리를 선발했다. 어떤 왕이죠? 원성왕이죠. 그 다음에 불국사, 석불사를 창건했다. 이거는 경도왕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석굴암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불국사에 딸려있는 암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독립사찰이었어요. 석불사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 9년의 고유지명을 중국식으로 바뀌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정책 그래서 이제 중국식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갖고 되게 우리나라는 두 글자 쓰죠. 근데 중국 애들은 한 글자 써.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거 없어. 그냥 좋아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한산주는 얘는 한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름만 바뀐 게 아니야. 이름과 함께 모두 같이 시스템도 같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중국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종전의 골품제적 어떤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어떤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이 경도왕 때는 나름대로 먹혔지만 경도왕이 죽고 그 어린 해공왕이 즉위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무너지죠. 그러면서 해공왕 때는 예전대로 다시 지명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그 다음 노급을 없애고 매년 조를 주되 차등을 두었다. 이거는 언제 때 내용이에요? 신문왕 때 내용이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진동왕이 이제 죽으니까 여러 신하들이 알찬에게 섭정을 원했지만 알천이 한결같이 사양하기를 말하기를 신은 늙고 이렇다 할 만한 덕행이 없다. 그래서 누구 추천한 거죠? 김춘추가 추천을 했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원래 이제 그냥 받으면 안 되죠. 동양에서는 몇 번 사용해야 돼? 3번은 사용해야 되죠. 이성계처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이 오른 거야. 근데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알천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자기가 왕이 되면 그 다음날 뭐야? 지도세도 죽을 수 있으니까 왕을 누구한테 넘긴 거죠? 김춘추에 넘긴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료 내용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진동 여왕이 죽으니까 뭐 김춘추가 알천을 물리치고 이렇게 쭉 내용을 쓰시면 되고, 요거 사료 내용 또 어디서 많이 봤죠? 역겨동 관련된 문제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선골에서 뭘로? 무력관계 진골로 변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선골에서 무력관계 진골로 변화됐다. 예. 그리고 정치세력 재편에서 보면 그 다음에 김춘추는 아웃사이드였죠? 그래서 쫓겨난 이제 뭐냐면 왕의 아들 그 손자잖아요. 진지왕의 손자죠. 근데 이제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김유신 세력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김춘추 외교, 김유신은 그 군사력 이렇게 이제 내갖고 기존의 귀족 세력을 억제하고 육특분 세력을 등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것도 신라의 귀족 연립 체제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신라가 이제 서쪽 변경 지역을 이제 정복한 내용들인데 요걸 이제 폐강진 일대와 관련된 내용이야. 원래 이제 신라하고 이제 당나라 간에 이제 뭐냐면 동맹을 맺을 때 그 당태종한테 김춘추가 뭐라고 약속을 받아왔냐면 그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삼국통일을 이론하고 그 삼국이 이제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약속이 안 지켜졌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발해하고 당나라의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의 요청을 받은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죠. 물론 도중에 돌아왔지만,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땅이 뭐냐면 그 대동강 이남 지역이었던 폐강진 일대야. 그러니까 신라가 예전부터 뭐냐면 그것을 그 원래 있었던 땅으로 이제 있었는데 신라가 장악했지만 공식적으로 뭐냐면 요때 가서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이 대동강 이남 땅을 이제 인정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사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아까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신라가 발해에 출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요거 733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된 그 행정구역은 어딜까요? 폐강진이죠. 그래서 폐서지역. 그래서 성격은 그 국경의 방어는 군사지역뿐만 아니라 일종의 행정당인 성격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말기 때 보면 이 폐강진 일대, 예성강 일대가 어떻게 해요? 개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폐서 출신의 호족들이 중심을 해갖고 고조 세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왕건이죠. 그 왕건이 폐서 출신의 그 호족들을 이제 그 이끌고 그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요. 한문 해석 부분도 여기에서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폐강진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론에서는 없어요. 요거는 어디에서 찾았냐면 제가 논문 내용에서 찾았어요. 네, 그래갖고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그 기출문제 분석집 그 게시판에 가보면 폐강진 관련된 문제 중에 그 논문을 제가 첨부해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요 정도는 그냥 낸 거야. 요건요. 그러니까 폐강진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폐강진.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신라 하대 사항들, 정치 사항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국학이 성립된 부분이 이제 신문학 2년, 682년이죠. 그 다음에 정정 지급은 언제 때요? 성도가 21년이죠. 그래갖고 이제 722년이 되고, 노곡보안은 언제죠? 경도가 16년, 네, 753년. 그 다음 독서상국가 시행 부분은 원성왕 4년, 788년. 그 다음에 이제 청해진 개설 부분은 흥덕왕 3년, 828년. 원종 예노의 나는 뭐냐면 진성량 3년이죠. 889년.
이렇게 이제 일단 연도를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왕의 장인인 김홍들 무리가 그 반란을 깨하다가 붙잡혀 처형됐다. 요거는 681년 신문왕 1년 때요. 그러니까 682년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요 부분은. 그 다음에 나는 이찬 김지정이 익힌 반란으로 상대는 김양상 등이 진압했다. 자, 요거는 해공왕 16년이에요. 해공왕 16년. 그러니까 이제 나와 관련된 시기가 아니라 요 해공왕 때는 이제 어느 시기예요? 그 다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나가 아니라 다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요때 이제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해공왕이 난적에 의해서 주살당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원성왕이 즉위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있는데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킨 것보다는 그다음 김양상 세력들이 너무 크니까 그 해공왕이 지시를 받고 이들 쳐내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 과정에서 김지정과 그다음 해공왕이 같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시기적으로 이제 맞지가 않죠. 다음으로 보면 경동왕이 원성왕이 중간 사이인데, 자, 이길찬 대공과 대하찬 김융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공왕 때 얘기인데 그 해공왕 때 보면 대하찬 김융이 반하여 복주했다. 복주는 죽였다라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복주를 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김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유신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김유신의 후손이. 그래서 원래 김유신 계열은 이제 처음에는 무영왕에 협조를 해서 초기 때는 대우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무영왕계 그 세력들이 점점 전제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기의 초창기 때 손을 맺었던 김유신 세력을 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김유신 세력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일으킨 대표적인 난을 김융의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삼국 유사에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공왕 시기 때 김유신이 그 헐룡이 미충왕 무덤에 가갖고 막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의 자손들이 막 억울하게 죽고 나는 신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런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갖고 나는 이제 신라를 떠나 다른 나라 가겠다. 그런 내용이 야사처럼 이렇게 전해진 내용들을 실어놨어. 그래서 요걸 보고 김융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김유신의 후손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왕에게 승계를 패배했던 김우징이 김양 등의 도움을 받고 왕에 올랐다. 자, 라는 이제 그 아니라 이거는 마식이죠. 예, 청해진 개설 이유인데 김우징은 이제 신문왕이 됐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그 흥덕왕이 죽을 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흥덕왕의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제 왕위를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균정계하고 재원가에 이제 싸움이 있다가 그 당시 이제 그 아버지인 그 김우진 아버지 군정이 죽고 김우진이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룡이 그 뭐냐면 왕이 됐는데 이게 시강왕인데 그때 도망갈 때 김우진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장보가 있었던 청해진으로 도망가. 그래서 이제 청해진의 도움을 받고 있다가 그 당시 또 그 안에서 반란이 일으키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강왕을 도와줬던 김명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시강을 쳐내고 이 사람이 된 게 민해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그 영 아니거든. 이게 그 신하가 왕을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하로 해가지고 김우징이 그 누구야 장보고에 또 5,000명의 병사를 받고 지원받고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시강왕을 쳐내고 민양을 쳐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게 신문왕 때요. 신문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라가 아니라 어디냐면 마예요. 마. 자, 그 다음에 마는 김원창이 원성왕계의 왕의 계승을 불맞고 지방에 반란을 일으켰다. 예전에 공군력 기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김원창의 반란은 언제 때 내용이죠? 882년 때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다죠. 예.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맞는 건 3번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신라 하대의 정치적 사항들을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건 하나하나는 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7번하고 이제 8번 같이 보자. 공군형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이제 삼국사학의 열전에는 녹진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 녹진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각자 보시고, 이 녹진은 이제
그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이 녹지에 대해서 이제 신분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성과 자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진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일단. 그 당 신라 하대 때는 진골 6두품 정도 되는, 진골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웬만하면 성과 그 자를 가지고 있었죠. 중국의 영향보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좀 없었다는 걸 이제 볼 때, 이 사람은 일단은, 진골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제 누구야? 그 녹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아버지 이제 수봉이 칠간등이 이길찬이었고, 그 다음에 녹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녹진이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춘공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조언 같은 것들을 해줬죠. 그리고 나중에 김현철이 반란이 일어날 때 또 그걸 진압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근데 공을 세우고 녹진을 대하찬의 간등을 주었으나 사형에서 받지 않았다. 이 내용도 있잖아요. 그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1. 오두품 출신의 중앙관료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녹지에는 이제 오두품 출신이 중앙관료였다라고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몇 두품을 추정하고 있냐면, 녹진을 그 당시 육두품 세력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육두품 세력으로. 예. 자, 육두품 세력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공이 집을 짓는데 제목이 큰 것은 보와 기둥을 사고, 작은 건 석가를 삼는 것이며, 눕힐 걸 세울 것이니 각기 적당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출신 성분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 그 자리를 배치시켜야 된다. 그걸 볼 수 있겠죠. 능력 위주야. 그러면 진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 당시 육두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대하차는 간등이 주어졌으나 사형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진골 출신 아니냐. 대하차는 진골만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건 거꾸로 대하차를 자기가 받으면 진골 기조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안 받은 거야. 왜냐면 간행사인 건 못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거 받으면 공격의 합사에 계속 자기한테 집중될 수 있으니까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지인은 육두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녹진이 이제 받았던 집사 신앙이라는 간직은 집사부 차관에 해당하죠. 그래서 육두품에 이제 주어진 그 간직 제도인데, 주로 그 관료 인사를 담당했던 간부의 차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관료의 인사를 처벌한 간부의 차관인데, 저기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여기 이제 맞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집사 신앙은 모의 왕의 측근 기관이죠. 그래서 국가의 기밀 사무를 담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인사를 주로 이제 누가 했냐면, 인사를 어디에서 했죠? 예부에서 했죠. 예부에서 이제 주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춘공이 인재를 뭐 추천할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그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사 신앙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춘공과 친했기 때문에 춘공에게 인재를 이렇게 건의한 거죠. 그거 기간하고 관련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면 간직 수행의 대가로 충년사조를 받았다. 자, 충년사조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관료정과 관련된 거죠. 해마다 1년마다 월급씩을 이제 받은 건데, 요때는 경동왕 때 이후니까, 경동왕 때 이제 폐지됐죠. 그러니까 요때는 시기적 안 맞다. 이렇게 신라 하대니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중의제의 적용 대상이었으며 대하차는 오를 자격이 있었다. 자, 중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당시에는 육두품이 진골 등급 올라갈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2중하천, 3중하천, 4중하천 이렇게 갖고 자기의 등급은 계속 유지하지만 대우는 뭐예요? 이렇게 높여주는 게 중의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의제의 적용 대상이 맞지만 대하차는 오를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대하차는 누구만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진골 계급만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적재적소의 원칙을 권유해서 현덕왕과 그 아우의 중심의 정치를 지원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육두품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육두품의 역할이
전제 왕권, 그러니까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김원창의 반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김원창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고 진압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김범무도 한산주에서 김범무도 그날 도적의 무리들을 이끌고 같이 반란을 일으켰죠. 예,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철의 반란이 이제 커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당시 일어난 이제 자연재해, 기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김원창이 이제 웅진 도독으로서 익혔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 백제 유민들 있죠? 백제 유민들과 고구려 유민들을 동원해서 반신라 감정을 이용해서 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래서 김원창의 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처럼 왕위 계승을 노리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고구려나 백제 유민들 지방세력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명주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전국을 있다. 명주는 오늘날 어디죠? 명주는 지금의 강원도 일대죠. 강원도 일대, 강릉 일대인데 명주가 아니라 웅주죠. 오늘 공주, 백제 예전의 중심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부당하게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명분 삼았다. 자기 아버지가 김주원이 불효한 게 직계인데 불구하고 그 성덕왕에 이어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가 왕에 올려야 되는데 성덕왕이 죽고 원성왕이 왕이 됐잖아요. 그에 대한 불만.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때 웃긴 게 그럼 그때 반란을 일으켜야지 왜 지금 한참 지나서 흥동왕 때 반란을 일으킨 거야? 맞지 않는데 하나 핑계인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익힌 거고, 그 다음에 국호를 장안호 정하고 건원하여 당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다. 맞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답이 3번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김현창의 나는 그 왕위를 다툼하기 위해서 일으킨 낭은 아니에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 뭐죠? 나라를 세우기 한 거야. 그러니까 신라에서 벗어난 지방 세력을 끌어서 새로운 나라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를 일으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제가 이제 그 3편에 49페이지에 신라의 간풍과 그 간등제와 골품제도와 관련돼 연계된 그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부쌤 자료를 봤던 거.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신라하대와 이제 후삼국 분열기에 사회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신라하대의 모순이 한관 주요적 신분이 육두품으로서 선종과 연결해 지방세를 영도했다. 자, 이 육두품은 그 골품제도의 불만을 갖고 있죠. 진골 중심의 골품제. 그렇지만 그들도 일종의 뭐예요? 기득권자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 골품제에 대한 저항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일 그대로 이제 기득권이 없는 누가 지방의 호족들이 신라하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육두품이 거기에 어떤 브레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요적인 신분이 육두품이 아니라 호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호족은 골품제상 어디에 속할까요? 이들은 골품에 속하지 않죠. 왜? 골품은 누구한테만 주어져요? 그 중앙에 있는 금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밑에 지방인들은 그 골품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신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면 그 피해 지배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간직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폐쇄적이야. 그래서 나중에 지방 세력들도 신라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를 못 찾으니까 그냥 독립해서 나를 세운 거죠. 그에 반해서 로마 같은 나라는 뭐예요? 개방적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지배했던 그 민족들을 간직을 개방하고 시민권을 개방함으로써 그들을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제국의 원동력을 삼잖아요. 근데 신라는 그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배타성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을 보면 풍수지설이 이제 있는데 이 풍수지설은 이제 그 신라 때 도입했죠.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서 이제 각기 이제 풍수지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조가 집권하면서
고려 중심의 풍수지리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뭐죠? 제거했죠. 하여튼 이 풍수지리서는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행정 조직을 고쳐서 국토를 재편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건원과 궁예는 지역 감정에 치우쳐 고대 사회 모순에 항거하는 민중의 운전을 포용하지 못했다. 자, 이 건원과 궁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나라를 건국할 때 건원은 백제를 계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궁예는 고구려 계승 의지를 표현했죠. 그래서 국호도 백제 고구려 정했죠. 우리가 뭐 후백제 후 고구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얘네들은 백제 고구려였어요. 그리고 어민의 고구려는 고려였죠. 고려. 왜냐면 그 당시 고구려고 쓰지 않고 고려 썼으니까. 근데 그 고려사에서는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아. 삼국상에. 왜 그럴까요? 그 왕건이 세운 나라가 뭐야? 고려잖아. 그럼 마치 그 궁예가 사는 그 국가가 고려를 해놓으면,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왕건이 누굴 계승한 것처럼 얘기해요. 궁예를 계승한 것처럼 하잖아.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고려사는 도저히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 뭐냐면 그 궁예는 후 고구려 세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보면 고려 태조는 노비송약, 시민유도, 그래서 이제 강조하여 새로운 사회에 지향하는 기층사회 요구와 직결된 정책을 포방했죠. 그래서 안민정책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시민유도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금을 거둘 때 적당히 해라.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거둬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1번 틀린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삼국과 통일신라 통치 조직을 넘어갈게요. 자, 요 예문은 이제 뭐냐면 이제 후주 무제가 그 군대를 출동하여 요동을 침략하니까 왕이 평화왕이 왕이에요. 군대를 입고 배산을 덜프러 가니까 그때 온달이 선봉에 쌓아가지고 수심을 베었다. 그래서 이제 온달 장군을 보고 나니까 이 왕이 누구냐? 내 사이다 하면서 인정한 그 대목이야.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 보면 온달을 뭐라고 표현했죠? 바보 온달이라고 바보도 했고, 평화왕의 그 뭐냐면 딸하고 결혼했잖아. 근데 그냥 원하서 한 게 아니라 평화왕의 딸이 그 아버지가 예전부터 뭐 바보 온달 시집가라고 하니까 간다면서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달이 바보였지만 얘들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장군을 만들었잖아. 그 유명한 일하죠. 예. 그래서 온달 컴플렉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럼 이 온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 삼국사기의 말대로 바보냐? 그건 아니야. 하류계급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학자들은 이 온달을 뭐냐면 그 당시 왕권과 결탁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진세력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그래서 이 온달 장군을 이 기존의 오부족의 어떤 계로부나 그런 그 오부족 안에 있는 그 귀족 출신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평양으로 이제 천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신진세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자, 하여튼 이 온달이 후주의 목제를 쳐내고 결국에는 또 이제 신라와 싸우다가 아차산성에서 이제 화살 맞고 죽잖아요.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대영이라는 그것을 물어봐요. 대영. 예. 되게 이제 그 고구려의 간등 조직은 거기 이제 표에 보시면 3편에 거기 53페이지에 제가 이제 거기 상고의 간등 조직 해서 표도 신하는데,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으로 해서 14등급 정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여. 그래서 간등으로 대대도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간등들 보면 형계열과 사자계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예. 그래서 형계열 같은 경우에 태태형, 조이두대형, 대형, 소형, 제형 이런 게 있고, 사자계열 같은 경우에는 태태사자, 태사자, 바리사자, 상이사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형이라는 의미는 연장자, 가부장적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적인 성격이 강해요. 지금도 그 뭐냐 깡패들 세계에서는 따구라고 하면 뭐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죠. 힘이 센 사람 아니야. 마찬가지로 힘이 제일 큰 세력은 대형, 그다음 작은 세력은 소형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이제 행정적인 업무예요. 원래는 조세를 거두는 징수하는 사람인데 행정적 관리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계열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족장 세력이 집권 세력의 집권적 왕권을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대 족족 기반에 입각해서 세력 차이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 그 뭐냐
형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간등 조직과 관련돼 갖고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백제와 신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딱 보면 대대로나 이런 걸 보듯이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의 그 간등 조직 같은 거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망리지는 뭐냐? 망리지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계소년 때 망리지가 딱 했다는데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그 망리지는 그 거기 대대로 밑에 한 3등급 정도 되는 강등을 보고 있는데 이 망리지가 실속이 있어, 대대로보다. 왜 그러냐면 망리지는 군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나도 자기가 이제 뭐냐면 망리직을 직접 간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대로 그러니까 대대로 간직보다는 망리지로 대망리지로 이렇게 간직을 가지면서 통치했던 것도 뭐냐면 예, 망리지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국가 총리라든지 뭐 주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시진핑이나 뭐 김정은에 의해서는 국방위원장이라는 명칭 있죠.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면 공부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거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당시 6세기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나같이 상황 신라는 우리나라 한강 유역의 땅을 빼서 군을 만들어. 이건 언제 때 상황이에요? 6세기 때 상황이죠.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고구려 일부 땅을 뺏었던 6세기 때 상황인데 자 이때 고구려는 상당히 위기에 있었어. 대내적인.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북쪽에. 그 다음에 돌골과 북제압력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나제 연합군이 또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양원왕의 즉위를 둘러싸고 추군계와 세군 간의 대립 분열이 있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분열을 뭐냐면 수습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귀족 연립 체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합의 아래 뭐냐면 왕 그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귀족 연립 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1-2번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대의 합의제도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대 합의제도 이제 보면 거기에 백제 정상회의가 있고 신라 하백회의가 있고 그다음 고구려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 고대 시대 합의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표를 제가 이제 그 54페이지에 정리해놨어. 거기 보시면 그 연맹왕국과 중앙집권적 시기에 부족해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뿌센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정리했는데 고구려 연맹왕국 때 제가의가 있었어요. 제가의.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는 부대표자 회의인데 그 학자에 따라 제율회의, 제평회의, 뭐 남대항회의 이렇게 부르고요. 중앙집권하면 정상회의가 있었고 신라는 제간회의, 대등회의가 있는데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 되면서 하백회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맹왕국 시대 때 부족장회의가 더 힘이 커요. 그 다음 중앙집권에서 이제 뭐냐면 정상회의나 하백회의는 왕권을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거는 왕권이 100% 왕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상이 아니죠. 왕이 권력이 한 50% 있고 50%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귀족들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나름대로 정치하려면 자기가 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뭐냐면 했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귀족들 세력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그 부족장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높은 뭐 대대로 그 다음에 상장평 그 다음에 뭐 그 누구죠? 하백 회의의 누구지? 상대등 그런 사람들은 왕이 형식적으로 임명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요? 귀족들이 추천해가지고 그대로 왕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뭐냐면 부족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번에 나와있죠. 당시의 정치가 귀족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왕권을 강화되고 중앙집권을 합리했다?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백성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고 시족사회 유품이 사라졌다? 아니죠. 이건 완전히 누구 중심이에요? 부족장, 귀족 출신이죠. 예. 그 다음에 4번은 부족 간의 어떤 세력이 심해지면서 하극상 풍조가 유행해서 사회가 혼란났다. 여기에서 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요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 간 융합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권력 강하지만 권력이 이제 있지만 그 왕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 부족장들 어떤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를 했고 요 과정에서 물론 하극상이 좀 일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추구는 뭐다? 왕권 강화였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맞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바대사 부분을 이제 보는데, 바대사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요.